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리 티스테일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말았던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죽음을 막연하게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과 삶에서 죽음과 동행하면서 겪은 일화들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녀가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이제 겪은 환자들의 죽음의 과정과 이제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전통과 문학에서 찾은 죽음의 일화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관한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뭐 죽음은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이 책은 뭐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뒤편에서는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끝까지 읽어봤어요. 뭐 죽음과 탄생은 그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탄생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뭐 죽음은 뭐 이렇게 애통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뭐 불평하거나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임권택 감독님의 그 축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좀 오래된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안성기 씨가 이제 큰아들로 나오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이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골집으로 다 모여들어서 이제 그 3일장의 가정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옛날에는 우리 상여 같은 걸 메고 이렇게 뭐 종을 치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도 그때가 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 상여를 메고서 그 가는 모습이 슬프다기보다는 한 인간이 탄생해서 그 힘겨운 이제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어쨌거나 자기 소명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축제로 마무리하는 거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죽음 얘기를 하다가 그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오래된 영화기는 하지만 괜찮은 영화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책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 셀리 티스텔즈 지금 당장 머릿속에 당신이 원하는 임종 장면을 떠올려 보라. 장소는 침실도 좋고 호젓한 산속이나 멋진 호텔도 좋다. 뭐든 원하는 대로 상상하라. 계절이나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여름날 싱그러운 잔디에 누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죽고 싶다면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 모차르트 또는 비욘세 음악을 들으며 죽고 싶을 수도 있겠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싶은가?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싶은가? 아니면 샤넬? 눈을 감아보라. 잔디의 파릇파릇함을, 실크시트의 부드러움을 느껴보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라.
엄숙하게 흐르는 선율에 귀를 기울여보라. 어깨춤이라도 살짝 춰보라. 빵 냄새를 맡아보라. 뭐든 상상해보라. 나는 죽어본 적이 없기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진 못한다. 탄생과 죽음은 실습이 허용되지 않는 일이니 말이다. 우리가 미스터리한 살인사건과 죽고 죽이는 게임을 좋아하긴 해도 죽음은 그저 이론이나 상상으로 짐작할 뿐 실체를 볼 수는 없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아이들의 섹스나 탄생과 관련된 일에선 배제되었는데 오히려 임종은 지켰고 시신 처리까지 도왔다. 요즘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긴 해도 시신을 보지는 않는다. 그 점은 어른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둘 때까지 죽음을 좀 채 보지 못한다. 7살 때였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 오후 내내 울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아빠가 내게 말해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웃음이 넘쳤고 우리와 잘 놀아주셨다. 저녁 식사 자리에선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틀니를 빼서 흔들곤 하셨다. 엄마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아빠가 말했다. 장례식이 뭔지 몰랐지만 엄마 혼자 멀리 외출하는 거라 특별한 일이겠거니 싶었다. 따라가도 돼요? 안 돼. 아빠는 내 청을 단박에 거절했다. 장례식은 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왜 그런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후로 다시는 할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어른이 된 후 나는 죽음을 명쾌하게 보려고 노력해왔다. 내가 선택한 인생 경로에서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어쩌면 오래전 할아버지의 실종 미스터리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여러 경로가 날씨가 시실처럼 얽혀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로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공통점과 비슷한 관심사가 있었다. 작가로서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세계를 가감하게 탐색해야 한다. 간호사이자 임종 지도사로서 나는 타인의 세계에 선뜻 들어가 비밀을 공유하고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불교를 수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불교도 관점에서 죽음을 연습하는 워크숍을 주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나 자신을 냉엄하게 성찰하고 내 세계를 창조한 방식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간의 경험에서 배운 바 죽는 과정과 죽음은 늘 놀라움의 연속이다. 우리가 결국은 죽을 운명이라는 엄연한 전제가 깔려 있다. 사기 그릇은 언젠가 깨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기 그릇의 생명력은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태로운 아름다움. 우리의 고충은 여기에 있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원할 수 없어 고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고 산다.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점을 애써 무시하고 산다. 수행을 위해선 삶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며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존재이며 아울러 언젠가 죽을 운명에 처할 고통받는 존재이다. 우리도 변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변한다. 오래된 불교 명상법에선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본래 나이가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병이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죽을 운명이다. 나에게 소중한 전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래 변할 운명이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삶의 중심엔 늘 내일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내일은 빨래가 다 끝났을 때일 수도 있다. 내일은 내가 은퇴한 뒤에 올 수 있다. 내일은 여름 휴가를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한다면 내일은 없다. 내년도 없다. 오로지 지금만 있다.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열매가 빨래든 은퇴든 다음 여름 휴가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여름이 약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데 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이러한 비영속성이 고통과 즐거움의 핵심이다. 왜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하려 하는가? 탄생과 죽음을 만물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세상 만물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세상 만물이 변하듯 우리도 변하는 것일 뿐이다. 얼마나 놀랍고 멋진가. 또 얼마나 가혹한가. 이 책은 당신의 죽음은 물론이요,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책이다. 두 경험을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당신은 때로는 방문자로,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나이 들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런 질환은 대부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기력을 떨어뜨린다. 당신과 나는 틀림없이 일정 기간 동안 질병을 앓다 죽을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가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습관을 형성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갖고 나간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람, 즉 미래의 나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병상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편안한 몸이나 경직된 몸에서, 얼굴에 팬 주름이나 희미하게 어린 미소나 쏘아보는 눈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나 온화한 표정에서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엿볼 수 있다. 무심히 지나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종류를 창조한다. 이 책에서 나는 애도를 표하는 방법,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죽음을 앞두고도 기쁠 수 있다는 낯설지만 명백한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기 몇 달 전과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하면서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가지 다룰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당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상징적 표현을 즐겨 쓴다. 특히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흥분하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혼미할 때 여권과 가방을 찾거나 얼른 기차를 타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한다. 그 여행이, 그 여정이 어떨 것 같은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가? 미리 생각하고 가방도 싸야 한다. 죽음 속에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난해한 표현이다. 이 말은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들면 다른 것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이 순간이다. 삶은 온전히 삶이고 죽음은 온전히 죽음이다. 살아가든 죽어가든 우리가 그 속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 그 순간이 전부다. 저널리스트인 버지니아 모리스는 죽음에 대해 떠든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점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상당수는 부검으로 신체가 훼손될까 봐 두려워한다. 어떤 이는 죽어갈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다른 어떤 이는 추한 모습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또 천국이 없을까봐 두려워한다. 천국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기력이 쇠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게 될까봐 걱정한다. 남들이 자기 대신 결정을 내리고 못 볼 꼴을 보일까봐 심히 우려한다. 업무나 프로젝트나 집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질긴 목숨을 이어가느라 배우자를 빈곤에 빠뜨리고 자식의 건강을 해칠까봐 두려워한다. 자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가 하면 깨어있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부모가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자기도 그럴까봐 두려워한다. 아무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통증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아무 고통이 없이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한다. 숨 쉬는 게 힘들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릴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간에 안치된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어쩌면 당신은 죽어서 땅 속에 홀로 묻히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저자인 모리스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느라 늘 신경을 곤두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이 와중에도 나만 빼고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프거나 허약하거나 죽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때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다. 평안한 죽음을 보면서 위로도 받는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여유로운 순간에 느끼는 호기심일 뿐이다. 나는 진심으로 계속 살고 싶다. 나의 임종 장면을 상상할 순 없지만 언젠가 진짜로 죽을 거라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신은? 당신도 물론 죽을 것이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죽음을 반쯤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니 인간은 참으로 모순된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식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람들에게 한 명씩 호명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죽음은 흔치 않다. 만성질환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도 발작이나 출혈 등으로 한순간에 숨이 넘어간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늘 솔직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물론이요, 당신 자신에게도 말이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거짓말로 둘러대지도 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혹은 상황이 다른 척 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를 잃는다. 의사도 가족도 환자도 모두 거짓말을 한다. 요청받기 전에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헛된 희망으로 기운을 북돋으려 하지 마라. 죽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괴롭고 험난하다. 옛 자아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등장한다. 우리는 진단을 받은과 동시에 비탄에 빠져든다. 환자를 집에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병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죽는 과정은 지루할 수 있다. 세상이 점점 좁아져 병실 크기도 줄어든다. 그 안에 갇힌 감정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다들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다. 임종을 몇 주 앞둔 사람에게 몸이 몹시 피로해진다. 활력과 기력이 쭉쭉 떨어진다. 그러다가 죽는다. 생명의 기운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 환자는 눈을 감기 전에 자질구레한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처리하기 어려운 자질구레한 일을 도와주라. 환자는 음식물을 점점 덜 먹고 덜 마시다가 결국에는 다 끊는다. 음식을 그만 먹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먹겠다는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다. 먹거나 마실 수가 없을 때가 온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에서 고개를 돌린다면 죽어간다는 뜻이다. 환자에게 왜 자꾸 먹이려고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환자를 방치한다는 기분이 드는가?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게 오히려 문제다. 단순히 살고 싶지 않아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자꾸 오그라드는 게 느껴진다. 살이 빠져서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기가 빠져나간 것 같다.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일 땐 주변 사람들도 두 발로 굳건히 서 있기 힘들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우물바닥처럼 잔잔할 때도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관심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지만 본인도 딱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은 살아가는 일을 다 마쳤고 우리와 얽힌 인연도 끊을 때가 됐다.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도 아니고 배강공도 아니며 친구도 아니다. 이젠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시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분들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물론 아직 경험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죽음 명상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언제 가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